국민의힘에 입당해달라 그러면 해당 행위가 됩니까? 아이고 진짜 지들이 대선 때 네? 김문수 후보랑 당원들 당직자들 쎄빠지게 고생할 때 한동훈 그려진 네? 뭐 조끼 입고 뭐 한동훈을 위해서 입당해달라 하는 그 입당 요청은 문제 없고 전한길 선생님이 입당 요청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당 행위고 이게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는 말을 최근에 꺼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윤희숙이 아닌가? 맞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이 맡으면서 첫 일성이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만들겠다. 당원 중심 정당 만들겠다고 하더니 당원들 늘리겠다는 거는 해당 행위라고 하고 당대표 뽑는 거 당원 8, 국민 여론 2잖아요. 당원들 다 빼고 그냥 국민 여론 100%로 하겠다 하고 그럴 거면은 앞에 당원 중심 정당 이야기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고 우리가 생각이 틀릴 수는 있는데 자기가 한 말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당원 중심 정당 만들겠다면서 당원 늘리고 당원들이 투표하는 걸 못하게 막는 게 이게 아니 무슨 자기 안에 논리라도 완결성이 있어야 우리가 토론이라도 한번 할 텐데 너무 앞뒤가 다른 말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오죽 답답하면 그 윤상현이 그래 다 나와. 한동훈이 나오고 윤희숙이 나오고 다 나와서 한번 끝장 토론하자 그러겠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거든요. 대다수의 중진 정치인들은 토론 같은 거 안 하려고 합니다. 다 뒤로 피하고 숨으려고만 해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프레임이지만 소위 말하는 극우 프레임을 막 국민의힘 내부 총질자들부터 씌우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극우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나 자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국민들 다 지켜보는 데서 토론하자. 근데 여기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아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소위 소장파라고 막 깝죽거리는 젊은 의원들도 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토론 문화가 없어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하겠다잖아요. 토론하자고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윤희숙,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김재섭, 김용태 같은 의원들도 나가서 같이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그들이 윤상현 의원을 뭐 입도 뻥긋 못하게 논리로 무너뜨리면 윤상현 의원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윤상현 의원이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으면 더 이상 누구 나가라 말아가지고 왈가왈부할 거 없이 제대로 된 보수 노선을 잡아가야 되는 거고요. 토론이 없어서 문제라는데 토론하겠다고 이렇게 사람 나왔는데 왜 아무도 안 나오고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지긋들이 하는 말이 서로 이 조리가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참 어렵긴 하겠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채널A 인터뷰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왔는데요. 네. 채널A에서 은근슬쩍 윤희숙과 한동훈을 한편으로 또 막 몰아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윤희숙 위원장이 또 이런 말을 해요. 국민의힘 망친 8대 사건 중에 2개가 한동훈 책임이다. 하나는 당원 게시판 사건, 하나는 비례대표 공천. 한동훈 너 그거부터 사과해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안에서 보면 막 네가 더 잘못이고 너도 사과해야 되고 막 진짜 좌충우돌 지금 자중질환인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 전한길이 내 선관위에 예외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없다. 그래 나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 예외라고 하는 게 이 언론 보도를 보면 대선 주자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해도 괜찮다는 식이에요. 그러면서 황교안이 오세훈이 뭐 김문수가 다 3개월 책임당원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지도부가 예외를 인정해서 대표 후보로도 나가게 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가게 했다. 근데 전한길은 뭐 대선 주자급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식의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채거 의원한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대선 주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참 난감하고 어려운 질문을 결국은 민심과 당심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냥 누군가 출마 선언 한번 하면 대선 주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선생님의 입당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완전 자해 행위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이 국민의힘에 자꾸 극우 프레임 낙인을 찍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낙인을 좋다고 자기 얼굴에 막 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오죽 답답하면 네.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같은 당 동지들을 극우라고 낙인 찍는 해당 행위 그만해라라고 올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또 그건 프레임이 아니다. 극우 맞다. 뭐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출마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려 죽겠는데 아하.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근데 전한길 선생님이 등장하니까 이걸 명분 삼아 아 그래 나 이제 출마하고 관심 받고 싶어 이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전한길도 출마를 하고 한동훈이도 출마하고 뭐 다 하면 한동훈이가 전한길한테 아유 박살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지금 누가 나와도 나무 짝대기 꽂아도 네. 한동훈을 박살낼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 네. 전한길이 나무 짝대기라는 뜻은 아닌데. 뜻은 아니고 누가 나와도 당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수순이다. 한동훈은 그걸 지금 자기만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예. 근데 전략적으로 저는 전한길 선생님이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한 게 나름 훌륭한 한 수라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출마를 본인이 직접 한다고 나서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 결국 정치 욕심 때문에 그러네 그렇지, 라고 그렇지. 손가락질하고 네.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 바닥에 아하. 언론도 그렇고 근데 나는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다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출마 욕심도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너 출마하려고 하지 했다가 욕할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명분이 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번 국면에서 막 논란이 불거졌는데 전한길 선생님이 나는 당대표 욕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라고 한 게 그래. 뭐 그래서 어떻게 저는, 보면 네. 전략적으로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의 그 특례 조항 3개월 조건을 채운 책임 당원이 아니지만 당의 필요 때문에 또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어서 그 예외를 인정한 게 황교안, 오세훈, 김문수란 말이에요. 그 저는 전한길이 그들만 못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정치인에 대한 가장 1차적인 기준은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네. 예. 예컨대 황교안이 그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했잖아요. 그때 황교안 지지율이 엄청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전부 황교안한테 출마하라고 막 압박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 지지율이 높으니까 대선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지금 전한길과 황교안 누가 지지율이 높을까요? 지금 국면에서는 예, 저는 전한길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또 전한길과 오세훈 누가 지지율이 높을까요? 저는 전한길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뭐 대통령 후보로 따져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한길과 김문수 누가 지지율이 높을까요? 저는 김문수보다 전한길이 더 지지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대권 주자급인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전한길은 아니 뭐 제가 특례 조항 요구까지 하면서 구차하게 당대표 출마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하니 출마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자유파 국민들은 그하고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출마시켜라. 누구는 황교안이 오세훈이 김문수 때다 특례 조항 적용해가지고 또 생각도 없다는 한덕수까지 막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와달라고 영입하고 뭐 읍소해갖고서 출마시키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지금 전한길이 김문수만 못하고 한덕수만 못하고 오세훈만 못하고 황교안만 못하냐. 적어도 국민적 지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이야말로 당이 전한길한테 정말 상고초려를 해서라도 출마시켜야 될 상황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입당을 둘러싼 논란도 그렇고 네. 출마와 관련된 논란도 그렇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 당원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한길 선생님의 입당을 반대한다, 출당시켜야 한다는 것도 이거야말로 사실은 극우적 논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나 혐오, 폭력이 아니면 누구든지 용광로 안에서 토론해서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는가를 네. 가지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이면 전한길 선생님의 노선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용광로 정당 안에서 당원들이 선택해서요. 당원들이 많이 지지 안 하면
그 선택을 우리가 또 겸허히 수용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당원들이 선택하면 그 노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박사님 말씀처럼 아예 입을 틀어막는 방식으로 쫓아내는 방식으로 어떤 논의가 소수의 인원들에 인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한길 선생님의 여러 노선 중에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네.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한다. 당원들에게 선택받을 기회도 주지 않는다. 이건 좀 온당치 않다는 거죠.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죠. 저는 사실 전한길 대표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전한길 대표 출마 얘기와 입당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네. 많은 우리 아미고 동지들께서 아니 뭐 아무리 들여다봐도 당대표 할 사람이 없으니 고 박사님이라도 출마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계속 제가 받았는데요. 전한길 대표가 나타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저도 아니 전한길 대표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 전에는 저는 안 나갑니다 하면은 대신에 누군가를 지지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근데 지금 전한길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안철수가 뭐라 그랬냐면요. 전한길이 막아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겁이 나는 건 알겠는데 아니 전대에 나오라 내가 막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려 하는가. 네. 그게 누구든 간에 결국에는 당원들이 나를 더 많이 선택하게 내가 그동안의 정치 행보와 삶과 메시지로 설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쟁의 룰에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봐도 뭐 제가 방송하고 고성국 박사님이 방송하면 제 방송을 더 많이 봐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지. 네. 지금 이 방식은 뭐냐면 고성국 TV 폐쇄해주세요. 뭐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좌파들이 좌표 찍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방송을 하고 좋은 메시지,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서 내 방송 더 많이 보게 하겠다라는 게 자유우파적 마인드고 이게 전 세계에 통용되는 지금 어떤 시장 경제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자유주의 노선을 따라가고 우리가 시장 경제를 지지한다면서 저기 좌파 공산주의 얼치기 따라하는 민주당을 막 비판하는데 정작 당내 주자들의 경쟁에서는 이거는 완전 사회주의 사상이거든요. 쟤는 빼주세요. 쟤는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은 후보다. 내가 더 좋은 후보다라고 해서 표를 더 많이 받겠다는 그런 자신감과 경쟁주의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현선 최고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한동훈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고성국 TV를 그렇게 좌표를 찍어갖고서 공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뭐 어디 나가면요, 제가 요새 다시 또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 출연하면 개딸들보다 한딸들이 더 난리예요. 글쎄 말이야. 막 테러하고. 네. 참. 네. 근데 그게 하는 짓이 정확하게 옛날의 대깨문들 그리고 왕년에 지금 개딸들 하는 짓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우파와 보수 진영에서 있던 문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띄워주고 응원해주는 게 보수우파의 문화지, 싫다고 해서 좌표 찍고 무리지어서 가서 악플 달고 하는 게 우파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대깨문과 손가락 혁명군에서 비롯된 개딸들의 문화거든요. 아주 험하고 안 좋은 게 보수 우파 진영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한딸들 통해서. 한딸들이. 네. 그래요. 자, 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이 다 아는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 이걸 뭐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거는 저도 교인으로서 또 목회자 아들로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용납하기 힘든 일이고요. 네. 일단 종교와 신앙을 건드린다는 것, 핍박을 한다는 것, 이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종교 탄압을 합니다. 그렇죠. 북한에서 교회 가는 거 걸리면요, 아우지 탄감 끌려가요. 일가족 처형당하는 분위기예요. 요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기독교 문화 그리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본질적 철학이 그 수령님 떠받드는 공산주의 체제, 이재명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는 거, 그게 결국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북한식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과 얘네들이 그 정치적인 거 교묘하게 뺏겨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본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탄압, 신앙 탄압이 그런 사회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들어가는데 특검이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종교를 압박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가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보수 우파의 어떤 철학적 뼈대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성장 신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들 눈에는 눈의 가시인 거고요. 하와이 한인교회를 제일 처음 세운 그런 분이시죠. 이승만 네.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함의가 더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코로나 핑계로 교회 예배 못하게 막았어요. 그랬죠.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과 신도들이 저항했어요. 재판도 가고 막 난리도 나고 그랬어요. 예배의 자유를 막지 말라. 그리고 지금은 특검을 핑계로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 사회에 대한 심리적 압박 전략이 지금 발동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쪽으로 불똥이 또 튀느냐. 대미 관계가 가뜩이나 파탄인데 더 박살납니다.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과 아주 가깝잖아요. 그래요.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미국 내에서 트럼프 지지 세력의 핵심 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게 미국 워싱턴 조야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한미 외교가 파탄이 나서 위성락이 또 미국에 가서 굽신거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 단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넘어서서 한국 내 어떤 이 미국과 통하는 라인들에 대한 말살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안에 어떤 반미적인 기조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제가 인천 그 사랑 제 침례교회 거기서 특강할 때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와 공산당은 불구대천의 원수다.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공산당은 무오류성을 주장합니다. 공산당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북한의 수령도 그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은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양이 두 개 없듯이 공산당 입장에서 김일성 집단 입장에서는 지하고 동급으로 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탄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구대천의 원수라니까요. 저는 이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이가 자기하고 똑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로 노는 것 같은 교회를 어떻게든 탄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이게 바로 이 문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수백만 명이 순교하면서 지켜온 게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독교인 전체, 한국 기독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지금 공분하고 있는 사안이 됐다. 이 말씀 잠깐 첨언드리고요. 마지막 짧게 제가 아까 그 문화일보의 허민대 기자의 그 칼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강선우뿐만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 그 장관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강선우, 이진수이가 얘기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선우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허민대 기자의 주장으로는 정권이 내리막길을 걷는 이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조사가 오늘 같이 발표가 됐어요. 네. 이거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황금 이불 하나 찾고 싶습니다. 어디 이불 잘 들고 다니다가 이재명 같은 권력자가 들어 누우면 이불 한번 덮어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이불이라도 한번 덮어줄 걸. 아니면 뭐 위에 뭐라도 덮어줬으면 내가 안 잘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 이재명은 국민 정서와 공감대보다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은 살린다라는 그 조직 내의 기강잡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국민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나한테 충성하고 계속해서 고개를 조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불까지 덮어준 사람을 내치면 나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캥기는 게 많을 거잖아요. 그렇지. 강선우만 갑질을 했겠습니까? 그 안에 갑질의 DNA가 어마어마해요. 아시겠지만 운동권이요. 여러분 86 운동권이
가장 권위적인 조직입니다. 아하. 거기 지금 진보당의 뭐 생활비서 이야기 나오고 그 좌파들이 운동권 하면서 막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럴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옛날에 대학생 때 임종석이 뜨면은 막 사람들이 막 수령님 온 것처럼 막 환호하고 박수하고 막 뭐 보디가드들 지들끼리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권위주의 의식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 정치인들이 강선우만한 갑질이 더 없겠습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하면 강선우 같이 문제 많아도 나는 살려줘. 그러니까 너네 레임도 꿈도 꾸지 말고 지금 내가 미는 박찬대가 밀리고 정청래가 대표돼도 내 말 듣고 나한테 충성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런데 국민에게 기대지 않고 그 국회의원들 눈치 보고 국회의원들 충성시키는데 기대면 결국 그 정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지율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불과 한 달 만에 꺾이는 흐름이 나왔다. 이 자체가 아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식은땀 쫙 흐를 만한 뉴스인 거거든요. 예. 결국 나중에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질 때 돌아보면 시작은 언제였느냐? 강선우 임명 강행이 시작이었다라고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겁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마음에 안 차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당원이어야 투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표 못해도 다음 전당대회, 다음 총선 계속해서 회초리 때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원으로 회초리 때릴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요. 국민의힘 당원 가입해서 정상적인 정당, 제대로 싸우는 정당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원 가입 권유를 한 거 아니에요? 저도 또 해당 행위를 하게 되는 건가요? 좀 걱정되네. 네. 복당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오늘 여의도 포커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